이제 우리 중국이 진짜 반도체 강국이 될 차례야. 자신만만한 선언이었습니다. 화웨이의 기린 칩셋, SMIC의 최신 생산 라인, 중국 전역에서 쏟아지는 천문학적 투자까지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내세운 중국이 드디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순간이었어요. 한국 같은 작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감히 우리와 정면 승부를 벌이겠어? 30년간 쌓아온 파트너십도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HBM 메모리는커녕 기초 양산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 3나노는 꿈도 못 꾸고 겨우 7나노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과연 무엇이 이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을까요? 크기로 승부하려다 완전히 무너진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맥스웰 하워드 플레밍입니다. 올해 53세고 미국 출신이죠. 지난 25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젊은 시절 GE에서 기술자로 일할 때부터 꿈꿔왔던 건 기술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였어요. 그런 제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사례가 바로 삼성과 중국의 환상적인 파트너십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을 기억해보세요. 삼성이 중국 시안에 첫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을 때의 그 열기를 말이에요.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이재용 회장이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악수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중국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만나면 정말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야. 진짜 상생이란 게 뭔지 보여주는 완벽한 케이스지. 당시 뉴욕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자주 했던 말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 30년 동안 중국에 무려 700억 달러를 투자했고 중국은 삼성에게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 시장을 활짝 열어줬어요. 서로가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완벽한 윈윈 관계였죠. 시안 공장에서 생산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이 되었고 동관에 세워진 삼성 스마트폰 생산 공장은 수만 명의 중국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에서 지켜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였어요. 한국 기업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까다로운 품질 관리 노하우, 그리고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 비용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한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 베이징을 방문했던 2005년 가을, 중관촌 전자상가를 돌아다니다가 삼성 갤럭시 폰을 손에 들고 있는 중국 대학생들을 봤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들 눈에서 반짝이던 동경과 존경의 빛을 말이에요. 한국 기술에 대한 순수하고 진실한 동경심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로컬 스마트폰 브랜드들은 삼성의 기술력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거든요. 류더화 씨와 처음 만난 것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중국의 유망한 반도체 투자 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삼성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삼성은 우리 중국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삼성처럼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질문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히 맴돌고 있습니다. 2018년 늦은 봄 상하이 출장길에서 류더화 씨와 13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그때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의 겸손함과 배우려는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넘치는 자신감과 어딘가 오만해 보이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맥스웰, 이제 우리 중국이 진짜 반도체 강국이 될 차례야. 화웨이 좀 봐. 징둥팡도 그렇고 시대가 바뀌었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웨이의 최신 기린 칩셋 발표회에 참석했는데 핵심 아키텍처 기술 설명 부분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삼성과 TSMC의 기존 기술과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경험은 SMAC 반도체 공장을 견학했을 때였습니다. 최신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데 장비 배치와 공정 흐름이 작년에 방문했던 삼성 평택 공장과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장비들은 모델명까지 똑같았습니다.
가이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이 모든 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국 고유의 기술이라며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속으로는 정말 씁쓸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식의 의심스러운 기술 이전 사례들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던 터였거든요. 류더화 씨와 고급 중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의 기술을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야? 맥스웰, 기술 발전의 국경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냥 배우는 거야. 삼성도 처음엔 일본 기술을 배우면서 시작했잖아. 똑같은 거지 뭐.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긴 했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삼성이 일본 기술을 습득했을 때는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혁신을 창조해냈지만 중국의 경우는 거의 그대로 복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한국의 중소부품업체들이 보유한 독점적 특허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국유 기업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사례들을 여러 차례 목격하면서 의구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베이징 한국문화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기업인들의 하소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가 10년 넘게 피와 땀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 경쟁업체에 특허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법적 대응을 해보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게 더욱 놀라웠어요. 정말 경악할 만한 건 한국의 핵심 기술 연구원들이 중국으로 스카우트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봉을 3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며 최고 대우를 약속해서 핵심 기술자들을 빼간 다음 2년 후에는 바로 그 기술로 한국 모기업과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2022년 10월 어느 쌀쌀한 가을날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에 대폭적인 감산을 전격 발표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30년간 공들여 쌓아온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드디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이어진 동관 스마트폰 생산 공장 완전 철수 발표였습니다. 연간 6천만 대라는 엄청난 물량을 생산하던 거대한 공장을 베트남으로 전면 이전한다고 했을 때 중국 관영 언론들은 완전히 발끈했어요. 삼성이 중국을 완전히 배신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다. 이런 격렬한 비난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25년간 반도체 산업의 속사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삼성의 이런 결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완전 자급화 정책,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 그리고 무엇보다 끊이지 않는 기술 탈취 논란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거든요. 삼성 본사 관계자와 긴급 통화를 했을 때 들은 내부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중국 시장을 등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저희를 체계적으로 밀어낸 거예요. 합작회사라는 명목으로 핵심 기술 이전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현지화라는 그럴듯한 구실로 우리의 핵심 인력들을 빼가려고 계속 시도했거든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대중 반도체 제재 조치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CHIPS법과 IRA법을 통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거세졌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아쉬워하더라도 결국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삼성이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대폭 확장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중국에서 빠진 생산량을 고스란히 한국 본토에서 늘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거잖아요.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호응해서 K반도체 벨트 조성에 무려 4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고요. 류더화 씨에게 국제 전화를 걸어 삼성의 역사적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 그의 대답은 꽤나 담백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삼성이 완전히 중국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언젠가는 올 일이었어. 우리 중국도 이미 삼성 없는 미래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놀랍게도 중국 역시 삼성의 이탈에 대비한 나름의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YMTC, 창신 메모리 같은 중국 토종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메우려고 사활을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력 격차는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초 혹독한 베이징 추위 속에서 류더화 씨와 가진 마지막 만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중국의 미래에 대해 자신만만했지만 어딘가 조급하고 초조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맥스웰,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절대로 중국을 이길 수 없어. 기본적인 시장 규모부터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 이건 단순한 덩치 싸움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지금까지 진정한 신뢰를 지켜왔느냐 하는 문제라고. 신뢰?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뭘 해줘? 결국 승부는 큰 놈이 이기는 거야. 하지만 25년간 이 업계를 치밀하게 분석해온 제 경험과 직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력도 분명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쌓아온 깊은 신뢰관계가 더욱 결정적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삼성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고객들과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복사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류더아 씨는 계속해서 중국이 가진 압도적 우위를 열변을 토하며 강조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무제한적 지원도 받고 있고 한국 같은 작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감히 우리와 정면 승부를 벌이겠어? 작다고 삼성 하나만으로도 중국의 모든 반도체 기업 10개를 합친 것보다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는데? 제가 팩트를 들어 반박하자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최첨단 3나노 공정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 우위 영역이었거든요. 길고 긴 토론 끝에 류더아 씨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맥스웰, 우리는 20년 넘게 지켜온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따라잡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야. 하지만 한국이 우리를 다시 앞질러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바로 그 순간 저는 확고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류더아 씨를 비롯한 중국 전체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첨단 기술은 충분한 시간과 자본만 있으면 어떻게든 복사하고 모방할 수 있지만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진정한 신뢰는 절대로 복사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근본적 진실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중국은 여전히 물량과 규모로만 승부하려 하지만 한국은 품질과 신뢰로 승부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진짜 승리하는 건 크기가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것도요. 삼성의 극적인 중국 철수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현지 상황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화창한 봄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평택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거대 클러스터로 향하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건설 현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평택 캠퍼스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지였는데 여기에 추가로 무려 4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서 더욱 확장한다는 야심찬 계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리쇼어링의 위력이구나 속으로 깊이 감탄했어요. 용인에 자리한 SK 하이닉스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에미로엑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만난 베테랑 엔지니어가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희는 앞으로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국내 생산 비중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더 이상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산업단지에서 만난 정윤호 대표의 이야기가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삼성의 핵심 반도체 패키징 소재를 공급하는 중견기업이었는데 과감하게 중국 공장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온 대표적인 리쇼어링 성공 사례였습니다. 저희가 왜 중국을 과감히 떠났냐고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윤호 대표의 한마디에서 깊은 철학과 신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오늘 함께 땀 흘려 일하던 핵심 직원이 내일 아침이면 경쟁업체로 옮겨가는 게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문화죠. 실제로 정윤호 대표의 공장을 꼼꼼히 둘러보니 정말 다른 기업 문화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정말 체계적이고 세밀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이 정도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기는 쉽지 않겠는데 속으로 깊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K 반도체 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 남부 지역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거든요.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필수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각종 규제 완화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이었습니다. 정윤호 대표가 직접 보여준 교육 프로그램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는 매년 전체 매출의 5%를 직원들의 역량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중국에서는 열심히 교육시켜봤자 금세 다른 회사로 빠져나가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육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충성심과 애사심을 보여줍니다. 그날 저녁 정 대표와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소주 한잔하며 나눈 진솔한 대화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맥스웰 씨, 중국은 분명 빠르긴 해요. 하지만 한국은 정확합니다. 속도 경쟁에서는 질 수도 있지만 정확성과 신뢰성에서는 절대 지지 않아요. 그의 말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확고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023년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워싱턴 DC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동맹회의에 참석했을 때 정말 역사적인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반도체 공급망의 절대적 핵심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고 지정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직접 연단에 올라서서 한국은 우리 미국이 가장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 전략적 동맹국입니다. 라고 힘주어 선언했을 때 회의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인인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하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더욱 놀라운 소식은 역사적인 CHIPS법 혜택을 받는 최초의 외국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발표였습니다. 텍사스주 테일러 지역에 무려 17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세계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거든요. 한국 기업이 미국 본토에서 파격적인 대우와 지원을 받다니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대규모 투자 소식도 충격적이었어요. 글로벌 반도체 선두업체인 인텔과 전략적 동맹을 맺고 무려 220억 달러를 공동 투입해서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파트너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거죠. 워싱턴 브리핑에서 만난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솔직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왜 하필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처럼 기술을 몰래 빼가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IRA법 적용 과정에서도 한국이 받은 특별 대우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미국 현지 생산을 대폭 확대하자마자 즉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30년간 쌓아온 신뢰의 진짜 위력이구나. 속으로 깊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성대한 리셉션 파티에서 만난 미국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흥미로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기업들과 일하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품질도 보장되고요. 중국 기업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신뢰성이죠. 이런 평가가 업계 전반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특히 깊은 인상을 남긴 건 펜타곤 국방부 관계자와 나눈 비공개 대화였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이제 우리 미국 국가 안보의 절대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중국한테 의존할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이 단순한 경제적 협력 파트너를 완전히 넘어서 진정한 안보 동맹국으로 격상된 거였죠. 가장 놀라웠던 건 미국 정부가 한국에게만 핵심 반도체술 이전을 전격 허용한다는 파격적 결정이었습니다. 보통 미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을 외국에 절대 넘겨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한국만큼은 완전한 예외였어요. 그만큼 한국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지지가 초당적으로 확고했어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한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술 동맹국이라는데 완전히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합의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벤처 캐피털들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혁신적이면서도 안정적이에요. 이런 조합은 정말 찾기 어렵죠. 한 유명 투자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사 NASA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우주 항공 분야에 사용되는 초고성능 반도체는 절대적인 신뢰성이 생명인데 한국 제품을 선택했다는 건 정말 의미가 컸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23살 딸 엘리자와 주말마다 하는 화상통화에서는 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인 그 아이는 여전히 중국의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을 순수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아빠, 현실을 봐요. 중국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거대한 공장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엘리자의 지적에는 지세대 특유의 날카로운 현실 감각이 담겨 있었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죠. 맞아,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지. 하지만 신뢰라는 건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어. 네가 지금 대만에서 직접 공부하면서 느끼지 않니? TSMC가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반도체 회사인지 말이야. 제가 진지하게 반박하자 엘리자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TSMC도 결국 거대한 중국 시장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아빠 세대는 너무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시대라고요. 엘리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나름 일리가 있었지만 25년간 이 업계를 생생히 지켜본 제 경험과 직감은 완전히 달랐어요. 딸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세대 간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엘리자에게 중국은 여전히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으로 가득한 희망의 땅으로 보였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진심으로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파트너가 되어버렸거든요. 엘리자, 아빠가 류더화 씨라는 중국 친구와 20년 넘게 지켜본 중국의 극적인 변화를 너는 아직 모를 거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겸손하고 배우려는 진정성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어. 제 설명에도 엘리자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아빠만의 주관적인 관점이고 제가 대만에서 직접 만나본 중국 유학생 친구들은 정말 똑똑하고 열정적이에요. 기술, 혁신 속도도 정말 놀랍고요. 편견 없이 바라봐 주세요. 엘리자의 순수한 말에서 젊은 세대의 열린 사고를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걱정도 됐어요. 똑똑한 건 당연히 맞아. 하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기본적인 규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똑똑함은 정말 위험한 거야. 한국 기업들이 왜 30년간의 중국 투자를 포기하고 과감히 떠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제가 아버지로서 진심을 담아 말하자 엘리자도 잠시 생각에 잠기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 유학 중인 엘리자에게도 한국의 독특한 존재감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대만 현지 친구들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정말 좋아해요. 중국 브랜드들보다 품질이 확실히 우수하다고 인정하거든요. 이런 생생한 현지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버지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몇 달 후 엘리자도 서서히 제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말씀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분명 크고 빠르지만 한국은 정말 정교하고 세심해요. 대만 사람들도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2024년 초 삼성전자가 차세대 HB32 초고속 메모리와 혁신적인 3나노 GAA 공정 기술을 동시에 전격 발표했을 때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철수 이후 오히려 더욱 강력해진 기술 혁신 역량을 전 세계에 당당히 과시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열풍의 핵심인 엔비디아 H100 GPU에 탑재되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이 SK 하이닉스와 함께 전 세계 시장을 완전히 양분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면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도 HBM 기술의 기초적인 양산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류더화 씨에게 긴급히 국제 전화를 걸어 삼성의 놀라운 3나노 GAA 기술 혁신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물어봤을 때 그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맥스웰,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인정할게. 삼성의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은 진짜 경이로운 수준이야. 우리 중국이 저 수준까지 따라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5년은 더 걸릴 것 같아.
더욱 놀라운 소식은 삼성이 오랜 숙적 TSMC를 제치고 퀄컴의 차세대 플래시 칩셋인 스냅드래곤 8젠 4 대량 생산 계약을 성공적으로 따낸 것이었습니다. 파운드리 위탁 생산 시장에서 삼성이 다시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한 상징적 사건이었죠. 중국 시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나서 오히려 더 강해졌네 속으로 깊이 감탄했습니다. 삼성 평택 메가 클러스터에서 본격 양산되기 시작한 3나노 GAA 칩셋의 놀라운 성능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을 때 정말 경악했어요. 전력 효율성이 기존 5나노 공정 대비 무려 45%나 획기적으로 향상됐고 처리 성능은 23%나 더 좋아졌더라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의심할 여지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 전체가 완전히 당황하고 충격에 빠진 반응들도 속속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겨우 7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있는 동안 삼성은 이미 훨씬 앞선 3나노 기술을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있었거든요. 기술 격차가 최소 2세대 이상 크게 벌어진 거였습니다. 뉴러하 씨가 전해준 중국 업계 내부의 생생한 분위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우리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완전히 멘붕 상태야. 삼성이 중국 시장 없어도 이렇게 혁신적으로 발전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거든. 그의 솔직한 고백에서 중국 업계의 깊은 당황함과 위기의식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 지배력도 더욱 공고해졌어요. DRAM에서 42%, NAND 플래시에서 31%라는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더욱 확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10%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삼성의 엄청난 연구개발 투자 의지였어요. 전체 매출의 8%라는 막대한 금액을 R&D 혁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차세대 혁신 기술 개발에 회사 전체가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글로벌 기술 기업의 모습이구나 깊이 느꼈어요.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DDR5 메모리와 고성능 SSD 기술도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독보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양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함께 전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2024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장기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 때문이었어요. 까다롭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인피니언이 SK 하이닉스와 차세대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전격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워낙 보수적이고 신중하기로 유명한데 한국 기업을 핵심 기술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의미였어요. 네덜란드의 ASML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만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을 때 중국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가 있었지만 ASML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만 함께 일한다는 게 확고한 이유였습니다. 과거 한일 관계가 그토록 어려웠던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는데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한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도쿄 일렉트론 최고 경영자가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비즈니스에서 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인기와 신뢰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게 더 많은 추가 투자를 간곡히 요청했고 태국은 SK 하이닉스 생산 공장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들 국가들이 중국 대신 한국을 적극 선택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난 현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생생한 증언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가져가기만 하려고 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정말로 현지 경제 발전과 상생을 진심으로 도와줍니다. 이런 평가가 동남아시아 전체 정부와 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상생지향적 공급망 관리 시스템도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정교한 협력업체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직접 벤치마킹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이 할구지어 찾아오고 있었어요. 단순한 원가 절감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상생과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정윤호 대표가 자랑스럽게 들려준 최근 경험담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게도 이제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연락을 해와요. 한국 기업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품질과 신뢰의 확실한 보증서가 되었거든요. 한국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문화도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거 격렬한 노사 갈등으로 유명했던 한국이 이제는 선진적이고 성숙한 산업 평화를 이루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삼성과 SK 모두 최근 10년 넘게 대규모 노사 분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육시금화로 시작된 한국 고유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도 이제는 전 세계 제조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량률 0.001% 이하를 꾸준히 유지하는 한국 반도체 공장들의 노하우와 비결을 배우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2024년 말 25년간의 길고 긴 반도체 시장 분석가 생활을 정리하며 한 가지 확고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첨단 기술은 충분한 시간과 자본만 있으면 어떻게든 복사하고 모방할 수 있지만 수십 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온 진정한 신뢰만큼은 절대로 복사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근본적 진리 말이에요. 류더화 씨와 가진 마지막 국제 전화 통화에서 20년 넘는 우정을 바탕으로 한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맥스웰, 이번엔 정말 네 말이 완전히 맞았어. 우리 중국이 덩치와 규모만 키우는데 급급한 동안 한국은 진짜 중요한 깊이와 신뢰를 착실히 키워왔더라. 오랜 친구의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중국이 14억이라는 거대한 인구와 막대한 국가 자본을 바탕으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놓쳐버린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진정성 있는 신뢰관계였죠. 기술을 몰래 빼가고 기본적인 약속을 어기고 경제적 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가장 소중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반면 한국은 작지만 정말 강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합쳐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무려 70%를 장악하고 있는 압도적 현실이 이를 명확히 증명해요. 이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전 세계 고객들과 파트너들의 깊은 신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 같은 일이었죠. 미국에서 30년 넘게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미국 기업들과 정부도 한국 기업들을 정말 특별히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고 품질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중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철학이에요. 대만에서 유학 중인 딸 엘리자도 이제는 완전히 제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신뢰성과 일관성이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였어요. 아빠, 정말 한국 기업들은 완전히 달라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고 품질도 절대 속이지 않더라고요. 엘리자의 생생한 증언에서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삼성이 한때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그 중국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배우려 했던 초기의 순수한 중국말이에요. 대신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확신 때문이죠. 경기도 화성의 작은 공장에서 만난 정윤호 대표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지금도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맥스웰 씨, 저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만의 독특하고 소중한 철학이었습니다. 25년 전 젊은 지휘 엔지니어였던 제가 간절히 꿈꿨던 기술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가 바로 한국을 중심으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분명 크게 성장했지만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고 있어요.
진짜는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불변의 진리를 한국이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결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기술은 언젠가 따라잡힐 수 있고 모방될 수도 있지만 수십 년간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럽게 쌓아온 깊은 신뢰와 존경만큼은 그 누구도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없거든요. 바로 여기에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존경하고 있는 저는 우리 딸이 미국에 돌아오는 즉시 딸과 함께 한국에 찾아갈 생각입니다. 우리 딸도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32년간 미국에서 전문가로 한평생을 살아온 베테랑 소방관이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 것인데요. 전 세계 185개국을 다 돌았던 그는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장면에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30년은 앞선 국가다라는 말을 쏟아냈던 그는 한국이 보여준 저력 앞에 서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경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 하워드라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이고 32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얼마 전 은퇴를 했죠. 평소 저는 말수가 많지 않은 편이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죠. 아마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표현이라는 건 여전히 저한테는 좀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어요. 소방이라는 일은 늘 현장에서 불과 마주해야 했지만 사실 진짜 불은 사람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화염 속에서 뛰어들던 날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은퇴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뜨겁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친 듯한 허전함? 그게 날마다 저를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죠.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요즘 세계적으로 구급 소방 시스템 잘 돼 있는 나라라더라. 배울 것도 많을 거야. 한국이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별로 끌리지 않았던 제안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죄다 똑같이 생긴 회색 건물들, 최첨단 기술로만 도배된 빠름을 강조하는 스마트 도시 정도였어요.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같은 건 아예 사라졌을 거라는 편견이었습니다. 한국 거긴 그냥 복제 도시들이잖아. 빠른 걸 너무 강조하고 최첨단 시스템만 대충 갖다 놓고 우리나라 좋아요 하는 곳인데 뭐 하러 가?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 믿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은퇴 후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었습니다. 뭐든 해보고 싶은 마음에 결심을 했죠. 그래, 여기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바에는 한번 가보기라도 해보지 뭐. 그렇게 결국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 저는 뭔가를 붙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 불 속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은퇴라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어느 순간 찾아왔어요. 마지막 출동을 마치고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헬멧에 사인을 남기고 케이크도 자르던 그 순간만큼은 참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무전기와 항상 어깨에 걸려있던 장비가 빠진 허전한 유니폼, 그리고 너무나 고요한 하루가 낯설었습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과 고요함이 참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뭔가가 제 안에서 천천히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소방관으로서는 끝이지만 사람으로서는 아직 무언가 남은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으로 갈 결심을 했던 겁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TV에서 본 서울은 전부 반짝이는 빌딩들이었고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과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빠르게 걷는 사람들 뿐이었죠. 공동체 같은 말은 어울리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효율적이고 감정보다는 시스템만 움직이는 도시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짐을 싸고 있는 제게 친구 톰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네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봐.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작 그 정도인지를 말이야. 아마 깜짝 놀랄 거다. 그렇게 저는 심드렁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대보단 체념에 가까웠어요. 어차피 이건 그냥 여행인 거지 뭐 마음을 비우고 가는 게 좋겠어. 그 이상은 아마 없을 테니 말이야. 그런데 그 한국 여행이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첫인상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도심으로 가는 길까지 그야말로 정돈과 속도 그 자체였습니다. 도로엔 차가 많았지만 혼란은 없었고 지하철은 정각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말없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퍼즐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완벽해서 더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래, 이게 내가 상상한 한국 모습이지. 기술과 질서, 감정 따위는 절대 안 보이는 그런 불편한 도시. 서울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소방 전문가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도착한 지 이틀 뒤였습니다. 영어가 능숙한 한국인 담당자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꽤 상세한 일정표도 받았어요. 첫 일정은 지하철 화재 대피 훈련 참관이었죠. 지하철 훈련이라 글쎄 얼마나 대단하다고? 사실 큰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훈련은 가짜 불의 가짜 연기, 그리고 약간의 혼란 속에서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는 그저 형식적인 이벤트일 거라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제가 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은 시작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사전 방송이 나가고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소리치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장애인 승객 역할을 맡은 사람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고 있었어요. 훈련용 연기가 터널 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구조대원들이 완전한 동선으로 뛰어들어 왔고 그들은 마치 무대에서 연습한 배우들처럼 척척 움직였습니다. 지켜보던 제 입에서 무심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정도 민간 훈련을 한다고 한국에서? 이건 미국에서 보기도 힘든 수준인데 말도 안 돼.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하철 사고 대응 훈련은 종종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도나 조직력은 이렇게까지 철저하진 않았어요. 게다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출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이었죠. 이들은 마치 훈련이 아니라 진짜 상황인 것처럼 서로를 보호하며 움직였고 소방대원들도 단 한순간도 느슨해지지 않았어요. 훈련이 끝난 뒤 한국 측 관계자 중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하워드 씨? 굉장하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솔직히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시민들까지도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더군요. 그분은 제 대답에 겸손하게 웃어 보였고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훈련을 훈련으로만 여기지 않거든요.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말이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도시라고만 생각했던 서울에서 뜻밖에도 준비된 인간성을 본 느낌이었죠. 물론 이걸로 편견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첫 충격이 제가 이곳에서 진짜 뭔가를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만든 순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소방서로 이동했어요. 현장 구조대원들과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며 훈련과 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사무적인 참관자에서 벗어나 실전 환경에 최대한 가까운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걱정이 됐어요. 외국에서 온 은퇴한 소방관은 누군가에겐 단지 과거 이야기나 풀러온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의외의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대원들은 저를 선입견 없이 대했고 경계심도 없이 진심으로 환영해줬어요. 그리고 훈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 높고 철저했습니다. 한국 소방대원들의 하루는 말 그대로 강철 교육과 같았어요. 고강도 체력 훈련, 소방 장비 점검, 각종 시나리오 훈련, 그리고 휴식 중에도 반복되는 긴급 출동 대비 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자세였어요. 지시를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팀을 이끌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실내 구조 훈련 중 저는 한 대원과 파트너가 되었어요. 이름은 김태호였고 조용하고 말수는 적지만 눈빛이 아주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 장비를 점검하는데 그의 팔뚝에 깊게 패인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본능적으로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진짜 불 속에서 얻은 상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그 상처 화재 진압 중에 생긴 건가요? 제 질문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 6년 전쯤이죠. 공장 화재였습니다. 안에 작업자 한 분이 못 빠져나왔거든요. 들어갔다가 조금 데였죠.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말 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저 같으면 그 기억을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을 텐데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없이 그를 바라보자 태호 대원이 웃으며 덧붙였죠.
그래도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하려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니. 미국에서도 많은 소방관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드뭅니다. 보통은 영웅이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딘가 우쭐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단어조차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한 영웅이 아니라 진짜 영웅이네. 그 말이 제 속에서 저절로 떠올랐어요. 참 조용한 사람들로 보였던 한국 소방대원의 조용함 속에 타인을 위해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뜨거운 심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소방서 숙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구나. 한국의 소방대원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였어. 그리고 그게 이곳 한국에서의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을 들게 해줬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프로그램 담당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하워드 씨, 이번 주엔 시골로 함께 가실 겁니다. 강원도 쪽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출동이 될 거예요. 강원도, 이름만 들어도 참 푸근하고 고요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차로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그 이름도 낯선 작은 마을이었어요. 산자락 아래에 자리한 조그만 논밭, 구불구불한 골목길, 그리고 짓궂은 강아지들이 어슬렁거리는 마당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도착하자마자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마을 외곽의 오래된 가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죠. 팀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고 소방차가 굽은 시골길을 힘겹게 통과할 때 이미 하늘은 회색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집은 절반 이상이 이미 전소된 상태였어요. 비닐하우스 옆에 붙은 나무집이었고 마당엔 애지중지 키우던 가재도구들이 전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뒤 저는 그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거센 불길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찢어진 지붕과 검게 그을린 벽, 그리고 공허한 바람뿐이었죠. 가슴이 참 답답해졌습니다. 이곳은 대도시가 아니기에 복구와 보상 자체가 쉽지 않을 테니 말이죠. 바로 그때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분들도 있었고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 사이에 젊은 부부까지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나무 조각을 치우고 누구는 연탄재를 한쪽으로 몰고 누구는 타다 남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켜보던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잖아. 이건 그야말로 삶 자체로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야. 그 와중에 그 집의 주인으로 보이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가엔 피곤한 웃음이 묻어 있었죠. 제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은 집을 태워도 마음은 못 태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말 그대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 집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어떤 세월이 쌓였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있었어요. 도리어 저보다 먼저 일어섰고 주변 사람들에게 농담도 던지며 복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도시에서라면 이 상황에 뉴스, 보상, 분노가 먼저였겠죠. 하지만 여기선 손길, 이웃, 그리고 모두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불행을 결코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행이 닥쳤을 때 서로의 손을 먼저 붙잡고 함께 했죠. 그건 시스템이나 매뉴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으로 오랜 시간 쌓인 사람 냄새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트럭 뒷칸에 앉아 마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었어요. 내가 알던 한국은 건물과 신호등으로만 이루어진 복제도시 같은 느낌이었는데 전혀 아니었어. 한국이야말로 정말 사람들 속의 정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곳이었구나. 시골 화재 현장을 다녀온 후 제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슬픔인지 감탄인지 혹은 한국에 대한 부러움인지 분명하진 않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얕게 보았다는 것이었죠. 며칠 뒤 다시 서울로 복귀한 저는 짧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인근 지역의 일선 소방서들과 몇 차례 현장 출동을 함께 해봤습니다. 단순한 불이나 응급 상황이 아닌 말 그대로 생활형 긴급 구조들이 꽤 많았어요. 고령의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든가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었다든가 아파트 정전으로 호흡기 환자가 위험에 처했다든가 하는 사건들이었죠. 그중 하나 정말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죠.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들어왔어요. 출동 당시에는 아직 정확한 위험은 감지되지 않았지만 소방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들을 빠르게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바로 주민들의 반응이었죠. 누가 떠밀지도 않았는데 서로 괜찮으세요? 이리로 오세요. 라고 하며 노약자와 아이들을 먼저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어떤 젊은이는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고 또 어떤 아주머니는 미처 나오지 못한 옆집 할머니를 부축해 데려왔어요. 누군가는 주민 리스트를 꺼내 확인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비상담요를 나눠주고 있었죠. 그 모습은 말 그대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엔 사전 훈련이나 관제 시스템보다 훨씬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서로를 이웃으로 여기는 마음과 자신의 불편보다 남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이구나. 함부로 따라할 수도 강압적으로 시킬 수도 없는 일이지. 그날 밤 소방서 숙소로 돌아온 뒤 저는 조용히 일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평생을 소방관으로 살았고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처럼 한 사회가 자연스럽게 위기 속에서 서로를 품는 모습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의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이 첨단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있는 게 확실해.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보며 저는 다시금 한국의 모습을 눈에 담아봤습니다. 수많은 고층 건물, 도로 위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전광판의 빛들도 정말 멋져 보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보다 더 인상 깊은 것은 이날 하루 제 눈앞에서 반짝였던 이름 모를 한국인들의 따뜻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빛은 기록에도 남지 않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지만 진짜 이 도시를 살게 하는 불빛이었죠.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알던 첨단 한국에 이런 모습도 있었나? 그리고 그 질문은 저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전 경험한 주민 대피 현장이 자꾸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분명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선명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골목길에서, 시장에서, 지하철 플랫폼에서 나누는 작은 배려들과 조용한 협력, 그리고 양보들이 보였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소방학교 부속 기숙사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경험 많은 소방관들이 후배들을 교육하고 간혹 외국인 교류자에게도 문을 여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늦은 시간 복도 끝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들고 나와 창가에 앉았을 때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중년 소방관이었어요. 근육질의 체격에 오래된 헬멧 자국이 남은 이마, 그리고 눈빛에는 전장을 오래 겪은 사람만이 가진 차분한 깊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으며 먼저 말을 건넸어요. 하워드 씨는 미국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저는 30년이요. 뉴욕 시내와 외곽을 오가면서 했어요. 불이야 뭐 어디든 다 비슷하지만 마음은 늘 다르더라고요. 제 말에 공감이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올해로 27년 차입니다. 지금이야 시민들이 우리를 믿어주시지만 사실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놀라운 말에 깜짝 놀랐고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대한민국이 아주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 이후 우리 소방대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땐 대응 매뉴얼도 부족했고 내부 시스템도 참 허술했고 무엇보다 우리도 무기력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마음부터 새로 써야 한다고 그렇게 굳게 다짐을 한 게 말이죠. 그는 충격적인 말을 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시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런 그의 손등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뒤로 참 많은 욕도 먹었고 그 덕에 수많은 훈련을 했고 밤새도록 교육을 했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어요. 정말 쉽지 않았지만 신뢰는요, 제도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지침서보다 먼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여기 있다는 걸 스스로 믿어야 하죠. 그게 없으면 어떤 매뉴얼도 구조도 한낱 종이장일 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마치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던 과거도 은퇴 후 아무도 찾지 않던 조용한 일상도 모두 그 말 앞에서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신뢰도 제도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 나라가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까지 흘린 시간과 눈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구조복을 꺼내봤어요. 옷장 한 켠에 걸어놓았던,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입었던 바로 그 옷을 굳이 한국까지 가져와 놓고 그제야 겨우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올렸어요.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 그 마음을 다시 꺼내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와야 했을 줄이야. 한국에 도착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든 나라든 처음 마주한 인상만으로 모든 걸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저는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환대와 질서 너머에 있는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불길로 들어가는 영웅들, 그 모든 걸 보고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아마 심장이 식은 사람일 겁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식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훈련이 있던 날 아침, 서울 외곽에 위치한 종합재난훈련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시 안팎의 모든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전형 훈련장이었죠. 고층 건물 화재, 지하철 탈선, 지진 붕괴, 대형 폭발물 대응까지 모든 시나리오는 실제와 거의 다름없을 정도로 정교했고 위험했어요. 하워드 씨, 오늘은 직접 투입하시죠. 훈련 담당자의 말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은퇴자 신분으로, 그것도 외국인으로 이 훈련에 참여해도 될까 싶었지만 그는 진지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누구보다 진심으로 우리를 지켜보며 함께 하셨잖아요. 이젠 우리가 하워드 씨를 지켜보고 싶은걸요? 이 말이 생각보다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켜봄은 때론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하니까 말이죠. 훈련은 고층 건물 10층 이상에서 발생한 가상 화재 상황이었고 시야 확보가 어렵고 내부 진입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아주 긴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연기와 소음이 실제처럼 몰아쳤고 방화복 속은 이내 땀으로 흥건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어요. 3층 이상 확인 완료, 4층 팀 진입 개시. 무전을 듣고 저희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6층 계단에서 상황은 발생했습니다. IC, 앞서가던 대원이 계단에 걸려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무릎이 먼저 부딪혔고 헬멧이 철제 난간을 치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부상자 발생, 6층 계단 부근, 응급지원 요청 바람. 무전기가 다급하게 울리는 사이 저는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몸 상태를 살핀 후 조용히 어깨를 내주었어요. 기댈 수 있겠나? 네, 천천히만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른팔로 그의 몸을 지탱하고 왼손으로 난간을 잡은 채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방이 연기로 뒤덮였지만 제 앞에는 그의 숨소리와 제 심장 박동만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건 훈련이었지만 마음은 실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제가 다시 꺼내든 불 속을 향한 사명감으로 느껴졌어요. 지휘 본부에 도착했을 때 대원들은 놀란 눈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를 치료실로 넘긴 후 저는 다시 방화복을 벗기 위해 컨테이너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훈련에 참여했던 대원 전원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그건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같은 현장에서 등을 맞대고 싸운 이에게 보내는 동료의 인정이었습니다. 그 부상당한 대원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제가 원래 하던 일이었을 뿐인데요, 뭘.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뭉클해졌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라기엔 이 감각은 너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군.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다시 불을 향해 뛰기 시작했고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 속을 지나며 잃었던 것들과 동료, 신뢰, 용기, 그리고 나 자신, 그 모든 걸 이곳에서 다시 찾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날보다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불이 두려워서 떠난 게 아니었다. 내 자리를 잃어서 떠났던 거였지. 하지만 이젠 돌아갈 수 있겠는데. 많은 깨우침을 뒤로 한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기분이 조금 묘했거든요. 떠나야 할 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참 낯설었지만 조금 익숙해진 그 공기와 자동차 소리,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 먼발치에서 들리는 구이 냄새, 그리고 아직은 잠에서 덜 깬 듯 졸린 도시의 모습까지 한동안 말없이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정이란 게 이런 걸까? 참 무섭구나. 나는 벌써 한국이 낯설지 않고 다시 돌아간다는 게 그저 아쉬울 뿐이네. 서울 소방청에서는 마지막 날을 아무렇지 않게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인사 한마디와 악수 몇 번 하고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는 것이 전부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점심이 다가오자 누가 저를 소방서 안쪽 강당으로 데려갔고 문을 열자 거기엔 깜짝 파티가 준비돼 있었어요.
종이로 만든 장식들과 손글씨로 쓴 배너, 그리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수많은 대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배너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루이스 하워드,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한국의 형제들이. 그 말 한 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낯선 땅에서 저는 더 이상 외국 손님이 아니었죠. 형제라는 단어는 소방관에게 있어 무엇보다 강력한 말입니다. 같은 위험을 마주하고 같은 불을 뚫고 지나온 이들만이 쓸 수 있는 그 무게를 저는 알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 대원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듬어진 나무 명패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루이스 하워드, 명예소방관. 그 아래 작게 새겨진 문구는 아직도 제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명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작은 조각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눴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제가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되찾았다는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며칠간 멍하니 있기는 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온기, 사람들의 말투, 한국의 분위기까지 전부 다 너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이젠 받은 걸 돌려줄 차례야. 현장에 직접 투입될 순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국 각지에서 소방 강의를 시작했어요. 이론과 실무를 넘나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했죠. 공동체의 힘, 마음에서 시작하는 대응, 그리고 진정한 사명감, 그걸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제 강의는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에선 시민들조차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곤 해요. 대원들끼리는 계급을 떠나 생명 하나의 책임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늘 스스로 묻는 자세였습니다. 미국 대원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내 그 말들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를 초청하는 곳이 늘어났고 몇몇 주에서는 제 강의를 표준 교육 과정으로 삼고 싶다는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누군가는 제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루이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잊고 있던 본질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저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현장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 신념 속, 사명감 속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한국 덕분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배운 게 아니었죠. 사람의 온도, 서로를 지키는 의미, 그리고 사라졌던 나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 제 인생은 그곳에서 두 번째 불꽃을 얻게 됐어요. 이제는 미국의 책상 위에서 늘 강의를 준비하며 그 명패를 자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늘 같은 말을 되새기고 있어요.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심장을 줬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처음 한국에 대해 시스템만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한 달 남짓 경험한 한국은 참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깃든 훌륭한 곳이었죠. 제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한국에 대한 감사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깨우침을 얻은 것처럼 저 역시 미국에서 한국의 정서를 널리 알리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